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계속해서 송덕수 교수님 채권총론 교과서 147페이지 이행불능의 효과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있어서와는 달리 채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채무이행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제이행도 할 게 없죠. 따라서 이행불능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 판례는 대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즘 모든 시험에서 이 대상 청구권이 핫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이행불능, 구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때 손해배상은 그 성질상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왜냐면은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걸 전보배상이다 라고 한다는 것. 이행불능이 있어 설사 채무 전부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본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된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라는 거 살짝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음 단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채권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무색의 예로 어디 식당에 가서 죽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죽을 그냥 웃고 마십시오. 이 죽을 딱 시켰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파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파리를 건져내고 먹어야 돼. 죽을 다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일부가 불능이면 전부 불능이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또 극단적인 예로 그 만두 1인분을 시켰는데 그 4개가 나왔어. 4개가. 딱 보니까 만두 한 개에 파리가 딱 붙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물론 이때도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하였을 것이 아닌 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한 개만 탁 빼고 나머지 부분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냥 웃고만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일부 불능에 관한 뭐 다른 견해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그 판례 안 보시죠. 쌍무 계약에서 당사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지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 이행에 가름하는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거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 149페이지 해제권, 이거는 546조 조문을 보면은 채권 각취 계약 총론 부분에 있는 조문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이행해봐라 라고 최고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최고해봐야 이행될 게 아니니까. 자, 대상 청구권의 보시면은 대상 청구권은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그것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 이걸 대상이라는데 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다 라고 한다는 거.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이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명문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학설은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의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다툼이 없다. 다만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한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행불능 후발적 채무자의 귀책에 의한 이행불능 쪽에서 대상 청구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후발적 채무자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판례도 그리고 학설도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92년에 처음으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 이래 잇따라서 그걸 인정하는 판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 하에 대상 청구권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150페이지 보시면은 송덕수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은 15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대상 청구권은 민법 342조 등에서 명문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경제관계상 속하지 않아야 할 자에게 기속된 재산적 가치는 그것이 마땅히 속하여야 할 자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우리 민법의 근저에 의뢰는 그 기본 이념 바탕에 의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개념을 분설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불능이 법률행위에 의해 생겼는가, 사실행위에 의해 생겼는가, 어떤 연유에 의해 생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 소유자가 제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2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2 매수인 또는 제1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 되겠죠. 그럴 때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된 거고 A 소유의 부동산을 B와 매매계약 체결을 한 후 수용돼 버리면 후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불능이 된 거죠. 건물 매도 후 자연재해로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그런 거 사람 성인장애가 관계없는 그런 거를 민법에서 총칙적에서 보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그 법률 용어인 사건은 뉴스 사건 25시 할 때 그 사건하고 관계없습니다.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국어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대상 청구권이 나타난다는 거.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때는 채무가 성립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따지지 않고 인정된다는 거. 그런데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 인정 안 되죠. 왜?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특정되기 전에는 불능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주면 되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주면 되니까. 한 줄 내려오시면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특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면하지 못하여 불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류 채무라도 특정된 후에는 그것이 특정물 채무로 변하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둘째로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것에 대신하는 이익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익이 손해배상일 수도 있고 수용보상금일 수도 있고 보험금일 수도 있고 매매대금일 수도 있고 배당금일 수도 있죠.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입을 했는데, 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 후에 C가 불태워버렸다면 A는 C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죠. 뭐 불타 없어진 것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죠.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수용돼 버리면 그것 대신에 수용보상금,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면 뭐 화재보험금,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뭐 등기해줬을 때 그 매매대금 이런 것들이 대상이익이 되는 거죠. 셋째로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넷째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와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해야 된다. 효과, 대상 청구권은 일단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대상 이익이 채권자에게 직접 기속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건 내놔라 라고 청구할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대상 청구권이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대신한 이익이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 기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밑에 쪽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단락에 채무자의 유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아울러 대상 청구권도 가지게 된다는 거. 이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대상 이익에 대해서 그거 내놔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둘 중에 한 개만 행사하는 것이지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쌍무계약에서의 문제, 그 부분은 한번 보시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그때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자가 취득하는 즉 대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면 이렇게 되면 부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5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다는 거. 즉 채권자는 자기 거 이행하고 대상 청구권 행사에서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의무 사이의 결연성상 당연한 기결이다. 그래서 A 소유의 건물을 B가 매입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줘야 되겠죠. B는 A한테. 그런데 C가 이 건물을 불질렀다는 거죠. 그러면 A는 C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죠. 그때 B는 자기 돈 안 주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받아가면은 B가 이중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B는 자기가 줄 거는 A한테 주고 대상 이익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줄 내려오시면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채권자는 537조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채무 이행하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 대신하는 이익이 본래의 급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채무도 그에 상하여 비례하여 감축된다라는 거. 대상 청구권과 관련되는 판례들 보시면은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그거는 일단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거. 이것번 소유권인 등기 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소유권인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죠. 그때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을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취득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것뿐이지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153페이지 미연본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 시효 취득 당한 자의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이와 같은 권리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대상이 생기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B업번은 D급번과 같은 취지의 판례이고 C업번도 앞에서 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154페이지 이른바 청구권 경합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실이 한편은 이행 불능을 가져오면서 다른 한편은 불법 행위를 성립시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A가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중도금 이상은 받았어야 됩니다. 민법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B에게 이전 등기해줘야 될 의무 있는 A가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다 받았는가는 상관없이 C한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B에 대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그때 B는 A한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고의과실로 B의 채권을 침해한 거죠. 그러면 A의 행위는 B에 대해서 불법 행위 요건도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A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요건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둘 다 인정될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불법 행위가 유리하냐, 채무 불이행이 유리하냐, 채권자에게 어느 걸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즉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싶으면 채무자 쪽에서 자기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B가 A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권자인 피해자 B가 가해자인 채무자인 A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치하고 어쨌든 두 가지 요건은 다 충족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상황에서 C한테 매매를 하고 받은 돈이 있다면 대상 이익도 있는 거죠. 그거를 대신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자기의 채무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야 되죠. 그때 매매 대금은 1억이고 대상 이익은 1억 3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능 당시 시가 1억 3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줌으로써 불능이 되었을 때 그래서 1억을 이행을 하고 1억 3천을 받아오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대상 이익을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동일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대상 청구권 요건이 다 충족되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셋 다를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선택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불안정급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